밭 곳곳이 검게 그을렸고 전투기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일부는 가림막을 덮었고 비상탈출에 사용된 낙하산도 보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39분 강원도 원주 8전투비행단 인근 횡성군 묵계리에 공군 전투기 KA-1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앉아서 있는데요. 여기서 뭐 소리가 펑 나. 그래서 창문을 열고 확 보고서는 이제 얼른 내다봤어요. 그랬더니 펑 하고 그냥 터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아주 그냥 불길이 시커먼 게 아주 막 올라닥치더라고. 다행히 조종사 2명은 제때 탈출했습니다. 다만 사고 지점이 초등학교나 마을에서 불과 300에서 600m 거리여서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오전 10시 25분부터 김포와 강화, 파주 영공을 침범해 남하를 시작했다며 대응 도중 추락 사고가 벌어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공군은 KA-1 전투기가 기지에서 이륙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2017년 이후 5년 만으로 우리 군 주요 시설과 전방 지역 군사 첩보 수집 등을 위해 군사 분계선을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군도 맞대응을 했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 군도 전투기와 공격 헬기 등을 투입해 적극 대응에 나섰는데요. 조금 전 저희가 취재한 내용으로는 우리 군이 처음 무인기를 식별 후 기관총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총성을 듣고 북한에서도 대응 사격을 했는데 이 탄이 한강 하구 쪽에도 낙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우리 군이 경고 사격과 경고 방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전반적인 현장 지휘는 우리 군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출동 대비 태세를 갖추고 군과 긴밀한 협조를 할 준비가 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화도 분위기도 참 안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인천 강화군청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 분위기는 평소처럼 한산합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경기도 파주 일대로 넘어온 북한 무인기 중 일부가 경기도 김포를 거쳐 인천 강화도 상공을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그 시각 운항 중이던 어선과 여객선을 안전지역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김포시는 무인 공격기가 무장을 했을 경우를 대비해 대피소를 개방했습니다. 북한은 이틀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내년도 국방력 강화의 새로운 핵심 목표들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을 겨냥한 투쟁 방향을 언급하면서는 대남이 아닌 대적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국권 수호, 국익 사수를 위하여 철저히 견지해야 할 대외 사업 원칙과 대적 투쟁 방향이 명시되었으며 다음 달 발간될 우리 군의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주적이라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의식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강대강 선대선 그리고 정면 돌파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새로운 핵심 과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처럼 개념한 전술핵 실전 배치를 필요한 여기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 담긴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분석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을 제시했습니다. 고체연료 ICBM 개발을 비롯한 핵무기 발전에 초점을 맞췄는데 전원회의에선 이런 과업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남은 전원회의에서 경제와 사회 등 각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친 뒤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수백 명이 찾던 관광지 출입구가 텅 비어 있습니다. 유리문에 붙은 안내문이 시설 운영 중단을 알립니다. 경기 파주시는 오늘 주요 안보 관광지인 도라전망대와 제3땅굴, 임진각 곤돌라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평일에는 300명, 주말에는 800명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지만 북한의 무인기 도발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한산한 모습입니다. 관광지가 군사구역과 가깝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상황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임시로 문을 닫은 겁니다. 식사 중단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군사작전상 지금 중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난달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도 관광지 운영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지역 주민에게 주의하라는 문자가 발송됐지만 이번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서는 어떤 알림조차 없었습니다. 야외 활동도 차지하고 그러라고 그렇게 문자가 오고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이번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우리도 그 방송 보고 알았어요. 관광지와 가까운 마을 주민들도 속이 탑니다. 서울도 뭐 떴다 그러고 뭐 강화 뭐 파주 다 떴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은 있죠. 운영을 멈춘 관광지의 재개 여부는 하루 단위로 결정되지만 남북 접경지 주민들의 마음은 매일 바꿀 수 없어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맑은 날밤, 서울역 상공에서 탄저균이 살포됩니다. 살포된 탄저균은 경복궁, 충무로, 용산역, 신촌역까지 퍼지며 약 30제곱킬로미터를 집어삼키고 이 과정에서 48만 명의 시민이 죽거나 다칩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인데 이때 살포됐다고 가정한 탄저균은 고작 10kg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보낸 소형 무인기보다 조금만 더 커지면 충분히 탑재할 수 있는 양입니다. 사실 소형 무인기도 운반할 수 있는 탄저균 1kg에 5만 명이 사망한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로 무인기는 크기를 가리지 않고 생화학 테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작지만 큰 피해로 이어지는 무인기 대응 전략의 핵심은 얼마나 빨리 제압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번처럼 군사 분계선을 넘는 즉시 격추하지 못하고 도심 지역으로 접근을 허용하면 대응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도진 상공에서 교전 시 탄피 또는 탄에 의해서 민가 피해가 우려될 수 있어 요격 타이밍을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 무인기는 물리적 격추가 어렵기 때문에 전파 교란을 통한 추락 유도가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무인기 전파 교란 무기는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된 단계여서 실전 투입은 몇 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공을 침범당했는데 국가안보회의, 그러니까 NSC를 열지 않았다. 이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은 뭡니까? 일단 실시간 대통령께 보고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앞서 알려진 대통령실 입장은 이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전략 도발을 한 게 아니라 소형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 침투시킨 실제적인 도발을 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조치가 필요한 거지 회의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였죠. 이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재차 좀 취재를 해봤더니 NSC는 전쟁 중에 토론을 안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서 이 작전 수행 중에 통수행위를 지속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명확히 전했습니다. 이 대응의 시급성을 따져봤을 때 NSC를 열어서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었다라고 짐작되는 대목입니다. 이 북한 도발에 대한 NSC 소집은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데요. 따라서 전 정권에서도 미소집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 도발의 비상경계태세도 격상이 됐겠네요. 맞습니다. 어제 오후 4시경 우리 군은 비상경계태세를 진돗개 2를 발령을 했습니다. 10시 25분에 발견되는데 이때서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진돗개 2은 침투 도발이 예상되거나 이 인접 지역에서 침투나 도발이 발생한 상태에 발령됩니다. 우리 군은 상황이 정리되면서 하향 조정했고 또 발령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군의 데프콘도 궁금하실 텐데요. 네네. 이 데프콘은 1단계에서 5단계까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전 상태라서 평시에도 4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3단계는 준전시 상황, 2단계는 전쟁 준비, 1단계는 전시 상황입니다. 이 3단계는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과 1983년 아웅산 테러 때 발동이 됐습니다. 이 합참 관계자는 저희 MBN 취재에 진돗개 2 하향이나 해제 시점 등에 대해서 우리 군의 작전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도 우리 군에서 재원 분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잖아요. 네네. 같은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정보와 작전 사항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을 때 이 북한에서 작전을 수립하거나 수정하는 데 역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합참에서 어제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보도를 언제까지는 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엠바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걸었었습니다. 사실 무인기 도발이 있었다면 그 무인기에 뭐가 있을지 모르고 또 어디 가서 부딪힐 수도 있는데 미리 알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오전 횡성에서 전술 통제기 KA-1 한대가 추락했을 당시에 네네. 이미 북한의 무인기 도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때문에 이륙하려던 KA-1이 추락 사고가 났던 거라서요.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 상황 때문에 추락됐다는 점을 밝히면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엠바고를 요청했었습니다. 상황이 진행 중이란 이유를 들어서 말이죠. 어제 오후 4시에 진돗개들이 발령된 이후에도 이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하고 있다는 점은 밝히면서도 이 대응 작전을 준비 중인 것에 대해서는 또 엠바고를 요청했었습니다. 네. 이 역시 작전을 진행 중에 장병들의 안전에 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란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북한에서도 우리 언론 보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서로 간의 수싸움이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서도 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나옵니다. 어제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한 게 정찰 사진이라는 말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이 북한이 돌연 무인기 5대를 이 침투시킨 배경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네네.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찰 사진 때문도 그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19일에 북한이 군사용 정찰 위성으로 찍었다면서 서울과 인천 등 사진을 공개했었죠. 화질이 흐릿하고 이 한강 교량이나 인천 항만 같은 시설 정도만 식별이 되는 그야말로 이 그랬었습니다. 조악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는 고화질의 컬러 평양 사진을 공개했는데 김여정 부부장 여기에 발끈하는 담화문을 냈었죠. 네네. 이번에 무인기들이 아마 우리 지역을 촬영을 했다면 이것을 가지고 이거 정찰위성이 촬영한 거라고 하면서 조만간에 공개할 가능성까지도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무인기 도발을 했던 북한이 당 전원회의에 돌입했고 이 자리에서 김정은이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격앙된 투쟁 방략을 세우겠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처음 포착한 건 탐지 자산인 국지 방공 레이더였습니다. 국방부는 탐지 자산과 하드킬, 소프트킬 무기 체계 사업 4건에 대해 5년 동안 5,6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드킬 방식 레이저 대공 무기는 오는 2027년까지, 소프트킬 방식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는 2020년대 중반 전력화가 목표입니다. 이를 포함해 331조 원 규모의 국방비가 투입되는데 킬체인 능력 확충에 쓰이는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36%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드론 부대 창설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4개 중대로 구성된 드론 대대 2개를 운영 중인데 이번에 3개 중대가 추가로 창설됩니다.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휴대용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부터 빠르게 도입할 계획이지만 북한 무인기 대응에 당분간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주는 강군이 되어야 한다며 직접 전쟁을 거론했습니다.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전쟁 준비까지 언급한 건 문재인 정부 당시 평화 목적의 국방기조 탓에 군 기강이 약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5년간 평화 강군을 추구하느라 북한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준비는 많이 허물어졌다며 답답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장된 평화로는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다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어 정례 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우리의 정상적 국가 기능을 교란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차 규탄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무인기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오는 1월 1일 생방송될 10여 분간의 신년사에서도 북도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찬 일정을 취소하고 대통령실 참모들과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에 핵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19 합의 위반이 일상화된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면서 군이 더욱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추라는 취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한 대에 대해서 우리도 2-3대를 올려보내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 원점 타격도 준비하면서 확전 위험도 각오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 무인기 침범 다음 날인 27일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며 경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무인기 등 비행물체에 대한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과 공격용 미사일 개발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마입니다. 레이더에 적의 소형 무인기가 잡힌 상황을 가정해 장병들이 사격 준비에 들어갑니다. 무인기를 탐지하고 식별후 추적해 요격하는 훈련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상황을 가정해 양주시 가남리 일대에서 합동 방공 훈련을 했습니다. 앞서 군은 북한이 도발했을 때 민가 피해를 우려해 목표물을 조준 사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훈련에선 이런 상황을 상정해 목표물을 모의 타격하는 훈련까지 실시됐습니다. 가남리 비행장 일대에서 합동참모본부 주관하 지작사, 공작사, 항공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적 소형 무인기 대응 상황을 가정하여 실전적인 합동 방공 훈련을 실시할. 합참이 주관해 육해공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실전 훈련은 2017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KA-1, 아파치, 코브라 헬기 등 20여 대의 전력 자산이 참가했습니다. 북한이 새해 첫날인 오늘 새벽 2시 50분쯤 평양 용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습니다. 비행거리는 400km로 분석됐습니다. 어제 세 발을 쏜 데 이어 이틀 연속 미사일 도발을 이어간 겁니다. 이에 북한은 네 발 모두 600mm 초대형 방사포이자 당 중앙에 증정한 초대형 방사포를 검열하는 절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대가 제일로 기다리는 주력 타격 무장인 600mm 초대형 방사포 30문을 우리 당에 증정하였습니다. 무진장한 잠재적 능력, 혁명적 투쟁 본때가 어떠한가를. 김정은 위원장은 초대형 방사포가 도열된 당 중앙 증정 행사에 참석해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며 실전 배치를 과시했습니다. 초대형 방사포는 사실상 남측만 겨냥하는 무기이자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란 평가입니다. 남한 전체를 사정권에 두는 이런 전술핵이 가동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대남 대적 행동을 현실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으로 이제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은 딸 김주애와 함께 미사일 조립 공장을 둘러보는 모습도 매체를 통해 공개하면서 올해 대남 강경 대응 의지를 다졌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박정천 전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해임 배경이 전비태세 미흡 등 문책성 인사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군부 서열 1위인 박 전 부위원장뿐 아니라 군 수뇌부가 대거 교체됐는데 국정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 장악력 제고 목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비태세의 미흡, 또 군 지휘통솔 부진 등 문책성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군 수뇌부를 일거에 교체한 배경에 군 장악력 제고의 목적도 있는 것으로 지금. 외신을 통해 전해진 리용호 전 외무상의 숙청 역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처형 여부나 구체적인 숙청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용호 전 외무상 관련해서 숙청 여부는 확인되나 처형 여부는 확인되고 있지 않았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ICBM 시험 발사 등 군 주요 행사에 동행하고 있는 둘째 딸 김주애와 관련해선 김 위원장의 세습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주애가 김 위원장의 후계자라는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비밀경찰서를 운영한다는 의혹을 빚고 있는 서울 송파구의 중식당과 관련해선 주인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